자, 지금 범야권의 압승 영향으로 검찰 내외부에서 전현직 검찰들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뒤숭숭하다, 이런 어이없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 정상화법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어떤 누더기 법안으로 마무리됐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행령으로 해당 법안을 무의로 돌아가게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못다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염원, 이에 따라서 지금 범야권 정당이 모두 대표되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제 검찰개혁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렇게 그 공약으로 이제 총선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수사기소에 대한 완벽한 분리가 필요하다, 그걸 이제 내걸었고, 또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것을 이제 강화하겠다. 그리고 경력 법조인을 검사로 이제 선발을 해서 이 검찰의 그간 엘리트주의적인 문제라든가 관료주의적인 부분들을 타파하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경우도 비슷하죠. 기소권 통제를 위한 이 검찰을 이제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검사의 어떤 직접 수사 개시에 대한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를 하고,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기소 배심제를 통한 이 외부 통제 강화를 좀 내걸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진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 해체해야 된다, 기소청으로 전환하자, 범죄수사처 신설하자,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이런 걸 또 내걸었죠. 그런데 이렇게 범야권에서 대부분이 이제 검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거니까 검찰 내부에서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사기가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들 침울해 있더라고요. 참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총선 결과에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심란하다, 뒤숭숭하다 라고 얘기 나오는 것부터가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정치 검찰이다, 우리가 비정상 집단이다, 이걸 시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가 그리 두려운 걸까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원칙과 공정에 따라서 하지 않았던 수사와 기소의 문제, 그 보복성 수사와 기소, 별건 수사, 이 선택적이고 편향적인 어떤 수사 기소의 그 과정들, 결국 특검이 가동돼서 이 수사 기록들을 살펴보게 될 때 그렇게 해왔던 선택적 기소며 보복성 기소며 그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위법성 문제들, 심지어 최근에 드러났던 그 민간인 사찰 문제까지 찔리는 구석이 하나가 아니니까 불안한 모양인 거죠. 참고로 자꾸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 해외에서의 검찰 독재 국가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 검찰 공화국의 나라로 대표되는 곳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가리아, 또 하나는 브라질. 그 유럽 최대의 부패국으로 알려져 있는 검찰 공화국의 나라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외 실제로 활동하는 사회운동가가 지적을 했던 검찰 공화국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죠. 첫 번째,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두 번째, 검찰이 스스로 없는 혐의를 만들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만들어 내세우고, 이 과정에서 거짓 증언만으로 부족하면 퍼즐 조각을 더 찾아오는데 그걸 이제 문서와 서명을 적극적으로 조작을 하면서 증거를 조작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특정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 그리고 체포와 기소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대중들에게 그냥 그대로 다 전해져 버려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관없이 검찰발 이 보도 내용들이 언론으로부터 흘러지고 여론 재판을 해버리죠. 그리고 네 번째, 말을 아주 잘 듣는 판사들만 골라서 이 정적들의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적만이 아니라 정적의 가족들을 협박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족들에 대한 혐의도 만들어서 잡아놓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가족들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또는 모든 재산을 몰수를 해서 아예 뭐 삶을 유지할 수 없게끔 회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근데 그게 또 가족만이 아니라 친구, 친척, 지지자, 그리고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인들까지 가리지 않고 이 정적과의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 정적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도록 고립시켜버리죠. 근데 이게 불가리아만 그러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브라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룰라라는 대통령, 왜 이 브라질을 그 당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려 세워서 왜 전 세계 극찬을 받았던 그런 브라질이고, 그런 브라질로 만들었던 대통령인데, 브라질 내 부패 기득권과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룰라를 비난에 몰아세웠고, 그래서 룰라가 퇴임한 직후에 검찰, 사법부, 언론, 이들이 유착돼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카르텔이 어떻게 하죠? 민주진영의 공직자들에 대한 여론전을 확대시켜서 대거 구속을 시켜요. 그리고 대중적 분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여론을 만들어서 여론재판을 또 세우고, 그리고 별거 아닌 증거만으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로 이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룰라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끔 뇌물죄와 여러 범죄 혐의를 씌워서 구속을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을 해버리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냐면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데도 저거 증거를 인멸시켜서 증거가 없다, 이런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해요, 검찰이. 그리고 법원은 그거를 냅다 그냥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들 간의 적극적인 그 카르텔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그렇게 이 어떤 보호수 정당, 적폐 기득권 카르텔의 힘을 더 키워준 거죠. 그리고 검찰 독재 국가화시키고, 그에 반해서 검찰 독재 국가화시킨 그 브라질의 보수 정당, 거기서 나왔던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혐의들은 다 면죄부를 주고, 그래서 끝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선이 됐던 게 보우소나루가 그렇게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집권할 때 브라질의 경제와 민주주의가 몰락을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에 의한 어떤 국가 전복 사례로 역시나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추후에 대법원에서 룰라가 무죄를 선고를 받고 2022년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당시 그래서 이제 룰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카르텔 집단 기소가 돼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외국으로 도주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우리가 봤을 때는 해피엔딩이네, 이런 생각처럼 들 수 있는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법조, 언론 카르텔에 의한 보우소나루 정권 4년간 나라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죠. 회복하기 쉽지 않은 지경까지 나라가 망가져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검찰 공화국의 이 최후의 결말의 모습이 자금의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평가받는 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도 역시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적 제거,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지금 자금의 상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이 거대 카르텔은 여전히 견고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최대 야권 정당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앞서 불가리아와 브라질의 사례처럼 이걸 우리가 거울 삼아 봤을 때 검사 출신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뽑은 대법원장, 여전히 파견 또는 사법위원수원의 어떤 이런 온갖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판검사 카르텔까지. 근데 만에 하나 이 칼날이 유력 야당 지도자,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까지 될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한 나라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파국의 결말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부 여당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 그 타겟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당장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되니까 대법원이 항소 사건을 어디로 보냅니까? 조국 대표의 아내 그 정경심 교수한테 이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2심 재판장 기억하시죠? 엄상필. 지금 엄상필 대법관이 있는 3부에다가 배당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사법부의 어떤 이 합작 시나리오의 흐름, 기획자의 의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읽혀지고 있다고 봐요. 그 방식과 패턴도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 공화국들의 지난 그 모습들과 역시나 닮아있죠. 실제로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로서 공정성을 잃고 권력의 도구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와 합법이라는 프레임 하에 이 민주진영을 난자할 위험성에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극히 어떤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더 공격적인 자세로 이 개혁적 행보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서 이걸 추진을 해야 저들이 하려는 어떤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 저들의 어떤 진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쟤네들 지금 정치적 수사한다, 쟤네들 어떤 정치적 재판을 한다. 실제로 그렇지만 더욱이 그들이 부담감을 갖고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물론 정말 후한무치한 이 검찰 집단으로서 지금 더욱더 변질된 검찰의 모습도 있고 사법부의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국민적 여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우리가 밑작업을 위해서라도 개혁적 행보를 더욱더 이제 더 이상 선비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비질 이제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무도한 검찰 사법 카르텔, 검찰 독재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